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던 국정원 예산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초 그리고 2010년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각각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기획관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전 기획관 변호사를 불러 당시 상황과 기록 등을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현금 2억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를 두고 검찰과 김 전 기획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의자 생산업체 다스는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인물들이 대부기공으로 넘어왔습니다. 1996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과 12년간 다스 공동대표를 지낸 김성우 전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최근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사 설립 단계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사와 회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행했다는 겁니다. 다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관여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김 전 사장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선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진술이 바뀌었고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2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선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개헌 및 정개특위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지방선거 맞춰서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어 6개월 시한 내에 개헌안이 도출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풀렸어요. 주말 즈음에서 날씨가 풀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춘내 불사춘이라고 그러죠. 겨울 올림픽 끝나고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네. 맞아. 내가 국가적 대사를 내가 그냥 갑자기 당황해서 3월달까지 쭉 가야 되는 건가요? 이 추위가? 네, 더 추워야 돼요. 지금 사실 1월 중순이니까 숫자로만 따지면은 아직 한겨울이 지금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영하 막 15도까지 내려갔다가 또 갑자기 영상의 기온이 되니까 봄이 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돌아오는 주말에는 다시 또 대한 추위가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대한이 안 왔습니까? 예. 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이죠. 네. 큰 추위인데 아마 지난주에 영하 15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 한 영하 5, 6, 7, 8? 그 사이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네요. 아, 예. 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본인의 성함만 소개하시고 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 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안녕합니다. 유명종입니다. 저는 푸른나무고요. 주말에 이거 정말 못마땅해. 주말에 좀 쉬어. 우리도 사실 일요일 날은 방송이 없는 편이거든요. 이제 김민석, 김현 방송만 일요일 날 있다 없다 하는데 일요일 날 쉬게 할 거면 언론사를 쉬어야 되는데 이건 있어. 월요일 날 조간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국 수석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 이거는 월요일 하셔도 되는데 좀 미리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국 수석이 일요일 날 이거를 기자회견 같이 발표문을 읽은 거는 사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우리 녹음하는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첫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쳤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 특히 청와대 안일 뿐이에요. 안.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내놓고 이제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너무 국회에서 이거를 많이 뜯어고쳐 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선이다 이렇게 안을 미리 던진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법무부의 안도 있고요. 한 개 기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국정원, 경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법 하나를 이렇게 단일 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방금 이제 청와대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해서 이거는 몇 개월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학자들 간의 논의가 되었던 네. 몇 년간 논의가 되었던 것의 축약본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청와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야당들이 청와대가 뭐 청와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에 이제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청와대 아니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권력 분산. 저분이 그 촛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셨네. 맞는 말씀하셨고요. 네. 어쨌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요거고. 그렇죠. 예.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굉장히 막 글자로 써놓으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도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국정원은 이름부터 바뀌어요. 대외안보정보원. 그래서 대공수사 부분을 떼내는 거죠.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마. 경찰로 넘겨서 안보수사처라는 걸 신설한다는 거죠. 경찰 안에 안보수사처.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를 독립기구로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웬만한 사건들은 수사를 경찰이 자주적으로 개시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만 검찰도 수사권을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경찰도 나뉘어요. 수사경찰하고 일반경찰로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도 그러니까 요 안을 던졌더니 김관영 경북지사가 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큰 얼개잖아요. 지금 경찰 조직이 사실은 이제 이런 큰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이 과연 이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경찰 조직 그 개편안을 보면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는 거죠, 검찰에.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게 이렇게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겠다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 먼저 헌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수사와 일반 경찰과 수사 전문 경찰 그리고 안보 수사처를 놓는 건데 다른 부분은 크게 저는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단 이 안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만큼 인권을 지키면서 수사와 경찰 업무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경찰 수뇌부나 일반 경찰들도 스스로 얼마만큼 본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인권 경찰이 아닌 어떤 모습.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주겠다고 하는 이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도 굉장히 타당한데. 그렇죠. 예. 이 검찰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순순히 뺏길까, 넘겨줄 수 있을까. 지금 청와대 안에 이렇게 권력기관을 개편한다는 비전만 제시를 한 거지,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사개특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경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법조계하고 너무 가깝거든요. 특히 검찰이라는 권력기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검찰이 갖고 있던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그런 특이한 수사기관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마무시한 권력을 과연 순순히 내놓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랬잖아요. 이게 청와대의 하명이고 야당에게는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에 대해서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대응해야 되나 무조건 반대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자체는 여론이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론 이게 다 국민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 찬성하자니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끈이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바로 반발을 했거든요. 예. 야당들은 다 반발을 했어요.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는데 반발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청와대가 사개특위가 열리기 전날 국회의원들한테 이건 협박을 한 거다. 이렇게 하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의미에서 보면 대선 불복이에요. 맞아요. 그런 반응은. 아니 정권을 잡아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호응도가 높고 찬성이 많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지분이 하니 지금 개헌도 똑같은 모양새 아닙니까? 예. 정권 잡아서 공약 내걸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아젠다를 밖에다가 이렇게 던졌을 때는 흐지부지해서 막 계약되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하느니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굉장히 누더기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법도 바꿔야 되고 공수처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경찰법도 고쳐야 되고 검찰법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 최소한 한 3분의 2 정도는 수용되는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던지지만이 못해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너는 공수처하고 국정원에서 국내 업무를 빼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수사권 조정 이런 거는 큰 맥락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가지고 통과되는 걸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반영해가지고 이 개혁을 이뤄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야당의 반발들은 맥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흔쾌히 찬성한 게 있나? 없잖아. 예. 아직 야당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거야. 예. 지금 그 청와대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한 핵심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국가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력구조 개편안에 숨어있는 정신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과 여론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굉장히 공정하게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세 가지가 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일부 뭐 검찰이 어떠느니 저쩌느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게 국소적인 거고 그거는 조금씩 수정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세 가지 큰 줄기의 그 이념을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념을 야당들이 이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국회 사개특위 그 사개특위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당 7명 그리고 민주당이죠. 민주당 7명, 자유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당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게 좌우하는 겁니다. 이 2명의 표가 정말 포인트예요. 그 포지션 정말 짜증난다.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말 바른정당과 목숨 걸고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합당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 두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힘의 균형 차원에서 보면 신의 안배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팽팽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높아.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할 거야. 그래 잘못 썼다가 개 난리 난 게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소장 그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의 역할도 국민적 여론이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을 갖고는 자기들이 나쁜 쪽으로 계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 안 하는 게 낫다. 별 신경 쓸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냉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제 희망은 그 국민의당에 두 명의 표가 있는 것이 하나는 통합 반대파로 갈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개특위 구성이 거의 그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빼면 7명인 거예요. 여당과 제1야당이. 그것도 좀 짜증나기도 하고. 자, 뭐 어쨌건 아까 명정님도 경찰 두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찰 릴레이트한 부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만약에 대공수사처 이런 거를 경찰이 가지고 오면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또 국정원만큼 악랄한 짓거리 하잖아요. 간첩 만들어내고. 예, 과거에 그런 네.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안 장치 같은 것도 확실히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첩 자체가 실제로 내려오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맞아요. 굳이 간첩을 내려보내서 옛날처럼 뭔가 막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뭐 사회 분열이 책동당하고 그럴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그런 거 있잖아. 다른 거 다 모르고 꼭 북한이 그 농협 해킹하는 거 이런 거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 아니 여기 국방부도 해킹 당하는데. 아니, 그런 해킹 실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전 뭐 저기 국방부 네. 농협 이런 데 해킹 당하는 것만 좀 잘 막아내도 되지. 뭘 간첩이라는 개념이면 박정희 때 북한이 더 잘 살던 시절에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이 너무 못 산다. 이렇게 막 선전선동하고 그런 느낌이란 모를까. 지금 누가 북한 체제에 대한 무슨 우월성 같은 걸 전파하고 막 국민들을 뒤에서 꼰질러가지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었다. 나중에 뭐 몇 개월이 됐건 몇 년 후가 됐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짧게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그 유력한 정치인에 의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없앤답니다. 쉽진 않겠죠? 서울대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죠. 그래서 최소한 국공립대는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방향성은 맞아요.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갑작스러운 접목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로 쭉 만들어 오다 보니까 사실 국가나 사회가 어떤 기반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로 쭉 왔어요. 그러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뿌리 내리다가 무상급식에 와서야 이제 사람들이 복지 개념이 좀 눈을 뜬 거지. 그전에 있던 분들은 뭘 밥을 공짜로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빨갱이 간첩 잡고 저기 나라 국민들 빨갱이 간첩 만들어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끔씩 방송에서 인용하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내가 집이 필요해. 그러면 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 물론 여기에는 세금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개념들이 이렇게 봐요.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자기 스스로가 쟁취해냈고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복지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더 이렇게 심화시키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지방 분권도 노무현 대통령 때 개념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등등인데 그러다가 그게 좀 멈칫한 상황이 왔는데 그 과정 속에 그 힘을 받았던 게 이명박 때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때는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그 누리과정 같은 거 논쟁을 보면 청년수당, 청년배당 이런 것들 논쟁을 보면 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던 정부 같고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민주정부 3기의 개념으로 더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지방 분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다음에 있어서의 진짜 큰 아젠다는 이런 게 될 거다라고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저는 보였어요. 교육제도가 정말 핵심이죠.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낸 정권을 바꿔낸 이거를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진실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제도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사실 교육제도 이게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복잡한데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틀을 바꾸지 않으면 혁명으로서의 동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낸 건 촛불혁명이 현실을 바꿔낸 거지 미래를 바꿔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혁명을 이루어낸 그 결과가 미래까지 바꾸어내려면 이 교육제도, 특히나 입시제도, 대학 이런 그 미래의 그 태어나고 살아갈 사람들이 살아갈 그런 어떤 미래 공간을 설계하고 바꿔내는 게 진짜 혁명의 마무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대선 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개혁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바꾸어내야 되는 마지막 스텝이 교육제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 흐름이 정권이 바뀔 수도 꾸준히 유지돼 왔다면 이 아젠다는 이미 그렇죠. 사회 중심으로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아직도 몇 년 있어야 되는 아젠다 정도로 보이는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조기숙 교수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문재인 박근혜 18대 대선 때 그 대선 때 조기숙 교수가 주장했다는 바로 그게 공약의 가장 핵심의 교육 대통령을 걸어라 했다는 거예요. 대선이 졌기 때문에 아젠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사실상 아무리 봐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좀 멀고 훨씬 더 수구회기 쪽으로 돌아가는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복지도 많이 엄청 후퇴했고요. 그 관점이라고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부침이 있는 것이고 전진과 후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은 이제 이렇게 살살 군부를 지펴가지고 다음에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이런 아젠다 갖고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싸우면 무조건 하려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잠깐 후퇴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살던 집에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정말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였다고. 무상급식 논쟁 났을 때. 그러니까 이건희 손자도 왜 밥을 공짜로 줘야 됐던 사람이에요. 또 한 달 정도 전인가 그 사람을 직접 길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방송을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무상급식 반대하세요? 이렇게 오선에서 물었더니 에이 뭐 옛날 얘기 듣고냐고. 만약에 지금 무상급식 처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띠를 들 거예요 아마. 사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1년에 5천억 원 정도만 있으면 58개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조 원이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국공립대학이. 1조 원이 물론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 국가 예산을 보면 몇 퍼센트죠? 아니 4대강에 넣은 돈을 가지고 2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0.25%밖에 안 돼요. 1조 원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국공립 대학이 만약에 뭐 전면 아예 안 넣는 쪽으로 가면 사립대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공립대들이 커트라인이 막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인재가 몰리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인데 등록금 대출받아서 사회에 진출하면 그거 갚느라 정신없이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꿈도 못 꾸고 뿌리가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쪽으로 막 편중되어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의 어떤 구조를 국공립대가 주도해 가면 분명히 사교육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으로 쭉쭉쭉 가면서 사회가 좋아지는 건데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죠. 왜 빨리빨리 안 바뀌나. 답답해지다가 보면 나중에 그놈이 그놈. 그래 정치에도 또 관심 잃고. 근데 꾸준하게 정말 지루할 정도로 꾸준하게 응원과 힘을 실어주는 믿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된다 그래서 또 뭐 욕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로 정말 농담처럼 박스권에 갇혀서 70% 오르락 내리락하면 이거 지지율 한 4년만 유지해준다면 할 수 있는 일 정말로 많다고 생각되는 게 지지율에 의한 개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알겠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저는 막바지 왔다고 보거든요. 이명박의 측근들 중에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그리고 민정 2비서관 김진모 이 두 사람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그 김백준이요 청와대 부근에서 원세훈의 상납 2억 원을 직접 받았답니다. 이제 답이 나온 거야. 대박.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그렇지. 예, 그대로 보고 배운 거야. 똑같이 보고 배운 거니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명박이 그대로 전수해 준 거다. 근데 이명박만 모르고 있다. 이명박만 모르고 있잖아 지금. 나는 그 시스템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 어떡하니? 원래 그런 거야. 거짓말할 때 남들이 잘 몰랐던 루트를 뚫어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했죠. 가장 먼저 하는 비겁한 그 변명이 뭐냐면 나는 그런 것 자체를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너무 영화 같아요. 네. 어쨌건 김백준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문고리 3인방. 그들의 주군인 박근혜도 들어가 있죠. 김백준에게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저는 이명박도 진짜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명박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약 20명과 함께 평상시에 2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마지막 파티?
마지막 만찬. 뭐 떨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쫄리냐? 네. 지금 김백준이나 이명박 쪽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받은 것 같기도 하다까지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다른 얼개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국정원에 뇌물 받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죄가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누구 지시가 있었는지를 얻어내려는 거예요. 수사기법상. 두 사람이 갇혀있는 순간에는 자기들이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걸 내가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국정원이 일개 비서관이 돈 달라고 해서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바로 코앞에까지 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에서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이명박이 언론에도 몇 번씩 나오면서 견고하게 버틴 그 명박산성 한쪽에 지금 크랙이 가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구멍을 넓히고 더 크랙 금 간 것을 더 확산시켜서 그 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백준 씨가 기사상으로 78세면 우리 나이로 보통 79세나 80세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놀랐어요. 이렇게 고령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에 와서 끝까지 이명박을 보호하는가? 도대체 이명박은 무슨 약을 쳐놨길래, 어떤 꼬투리를 잡고 있길래 이런 고령의 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어렸을 때 40살만 넘으면 사람들이 다 늙어버린 건 줄 알았어. 근데 40살 돼 보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아니 80이든 90이든 진시황은 왜? 그래도 구속되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잡아두는 거라고. 어떤 젊음과 돈에 대한 집착과 그 욕망이 많을수록 가다두는 순간 이명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쩐지 건강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 사람들은 계곡으로 단련된 그 건강 아니겠어요, 지금. 테니스도 치고. 이명박이 계곡이 안 줬다잖아요. 지 혼자 처먹었다던데. 김백준 따로 사먹었겠지. 돈이 있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이명박의 최측근.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좀 들어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측근입니까? 정치적 비중상으로 동반자 같은 거예요. 레벨류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참여정부 때는 직급이라는 게 훨씬 높았어. 마찬가지로 이명박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명박의 일종의 쫄개들, 식소리를 불릴 만한 사람들, 나를 털려고 명정님이나 마차님이나 야수님을 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감은 안 오네요. 너무 다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네. 근데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나를 직접 치는 건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해 기분 되게 좋다. 그래서 마차와 유명종과 야수 이런 사람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 입장에선 엄청 불안하지. 자기 측근 중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놨어. 갇히는 순간에 가둬놓으면 조사하기 편하고요. 이 상황에서 딱 가둬두고 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 갇힌다는 것, 영어의 몸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만큼 사람한테 힘겨운 일인지는 갇혀봐야 알아요. 특히 김백준 씨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의 지갑이었다잖아요. 살아있는 지갑. 이명박이 생각하는 대로 집행하는. 이 사람이 봤던 것만 최면을 걸어 그 사람을 스캔만 쫙 해도 웬만한 거 다 나올 만한 사람인 거야.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만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이젠 다 온 거죠, 사실은. 김백준 씨는 진짜 검찰 앞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게 진짜 진술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거든요. 그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한번 뱉어버렸으면 그 이야기를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자기가 그를 계속 보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안 되고 뱉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친 거잖아요. 그 연세도 많으신데 나도 쓸쓸하고 가서 빨리 불고. 노인 폄훼하지 마세요, 두 분. 이분들의 목표는 100살 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창창해. 장수만세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야. 청년이구나. 그 논리대로 가면 이명박을 가둘 수가 없어, 고령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건 노인 공경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 사람들의 나이는 실제로 명정님보다 훨씬 더 젊을지도 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체 나이. 맞아. 1940년생이면 2차 대전 일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줄기세포 치료받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먹는 거를 보면은 알아요. 저보다 젊은 거 맞아. 신체 지수가 신체 나이가 다 저보다 젊어요.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겠죠. 예. 먹는 거 보면 압니다. 관리도 받고.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에다가 좋은 걸 쏟아 부었으면 당연히 기력이 넘치겠지. 그 메이크업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TMI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0, 30대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건데 이명박이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 복숭아 매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넬, 향수 중에? 아니, 샤넬에서 나오는 화장품 중에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명박이 평소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비칠 때마다 그래서 이명박 매배라고 불려요. 그 샤넬의 그 아이템이. 버렸네.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짜증을 내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안철수의 차차 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베네피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차차 틴트예요. 틴트는 입술에 바르면 이게 이제 약간 일시적인 염색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철수가 좋아하는 게 차차 틴트다. 혹시 하태경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태경 TV 나올 때 보니까 완전 시뻘겋게 나오던데. 그래서 각 정치인마다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그러면 각 브랜드에서 소송해야겠네요. 브랜드 이미지 소송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에이, 많이 쳐발라라, 씨. 자, 어쨌건, 이명박은 지금 이제 조합을 안 속일 거고요. 검찰도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스에 집중해 왔는데, 다스보다 훨씬 이명박을 칠 수 있는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국정원 뇌물이 갑툭튀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왔다. 민주정부 때는 없었다.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민주정부 때는 없었다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다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명박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빼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명박이었구나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습성이나 성향으로 보면. 머리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명박한테 갔다는 소리를 확실한 물증을 갖고 저는 지금 뛰는 거라고 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김태효나 김관진처럼 만약에 구속이 안 될 경우에 또 받는 그 리스크 이건 좀 어마어마하게 컸겠지만 검찰은 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엔 누구를 불러야 돼? 부른다면. 김백준과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지갑을 불렀으니 이제 지갑 주인을 불러야죠. 징역 10년이에요, 최소한. 자기들이 징역 10년이면 억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니요, 건강해요. 왜 노인 폄하하세요? 백골이 건강하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근데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맞먹는 정도의 가장 강력한 거죠. 다스 문제인데 다스 문제도 저는 코앞에 와 있다고 봐요. 다스 압수수색 했지. 다 했어. 결정적인 거 하나가 나왔어요. 진술이긴 하지만 다스의 창업 자금을 이명박이 제공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광공업이라고 다스 형제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경리팀에 이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한 이유가 다스의 경리팀 직원인 그 조모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달한 자금 120억 원을 관리하던 사람이야. 처음에.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라고 하는 게 사실 협력업체가 아니고 다 자기네 가족들이 만든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스 협력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굉장히 많은 다수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돈 관리를 부탁받은 경위, 관리한 돈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명박 자체가 다스의 설립 초기 투자 자금을 지금 이명박이 됐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다스의 주인이. 돈 낸 사람이 주인이죠. 뭐. 네. 이게 이제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8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대에서 시트에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몰빵이라고 그러죠. 밀어주기. 그걸로 큰 회사고 이명박은 또 철저한 현대맨이고 돈 낸 사람이 주인이겠죠. 저는 정말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도 만들고 BBK도 투자하고 했다고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곡동 땅은 원래 이명박 거였을까? 이명박이 어디서 또 슈킹한 걸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강원도 지역의 평화의 댐
그리고 소양강댐 이런 걸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제일 먼저 강남 땅을 사들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강남 땅을 사들이면서 직원들 명의로 이제 다 돌려놨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이명박이 슈킹한 건 아닐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적이 있는데,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 자기 돈 주고 땅을 사거나 재산을 불린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압구정 아파트도 내 채를 또 김대정 씨 이름으로, 이상득 씨 이름으로 차명으로 해가지고 현대에서 뜯어냈는데, 이 현대의 그 직원들 앞으로 들려놨던 그 소유권, 땅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욕을 많이 듣고 이렇게 퇴직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자리에다가 지하철을 내줌으로써 땅값을 몇백 배 튀겨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미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결국은 IMF 이후에 망했다. 망해서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다시 정상화된 거거든요. 현대건설이 망한 이유가 이명박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중동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이렇게 무조건 수주해와요. 네, 그래서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외상으로 공사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몇 건을 못 받아버리면 부도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뭐 이명박 신환에 뭐니 하지만 이런 거 있죠. 막 덤핑. 무조건 끌어와서 막 그 손해 보는 장사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세후 확보랄까 이런 걸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하나가 한국에 있는 모 다리를 이명박이 이거 지은 적인데 그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뭐 하기 좋아하고 하는데 수기장부라는 건 진짜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일단 한쪽으로 뇌물 받고 협력업체한테는 뇌물 받고 이쪽에다는 임용 계약하고 어쨌건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부정한 돈을 갖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 조작과 횡령. 이 돈을 갖고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갖고 계속해서 돈을 불리고 회사를 더 유지해 나가고 이명박이 갖고 있는 면죄부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원래 저 새끼는 그런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주 쪽 인사들이 그랬다고 하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라니까. 네. 모든 정황이 다 이명박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지금 정호영 특검이 주말에 나와서 뭘 잘했는지 본인이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난 다 했는데 검찰이 내 자료 받아갖고 수사를 안 한 직무유기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어요. 놀랬어요. 저 사람이 특검 맞았었나?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BBK 특검에서는요. 실소유주와 실체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특검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120억 원은 횡령이었고 그건 우리는 수사자료에 넣어서 검찰한테 줬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다. 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프레임을 이게 BBK 다스가 이명박이 거였냐 아니었냐라는 논점을 완전히 120억 횡령으로 돌려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거는 여직원이 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수사해서 발견해서 검찰한테 줬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 정호영 특검이 좀 프레임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을 여직원의 횡령으로 mon다는 이 프레임 자체를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이 나는 그렇게 봤다.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라는 개인 횡령이라는 그 혐의 자체를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한 검찰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안 그러면 그 여직원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나 바보야. 나는 120억 횡령한 거 알았지만 그냥 알았다는 걸로 그냥 그쳐서 수사 안 했어. 처벌도 안 했어. 라는 거를 믿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 사람의 그 기자회견 발표문만 딱 들은 사람들은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BBK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해서 특검의 목표가 있어요. 수사 목표. 거기에 부합되는 거를 수사를 하는데 이 120억 관련은 여직원이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수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건 확실히 여직원이 횡령한 거라니까? 라는 전제를 놓고 이 얘기를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을 놓고 결과를 도출해서 그렇죠. 난 책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일반 경찰이 수사해도 되는 사건이야. 제가 해도 돼요. 그 해당 당사자가 이명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영향력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핵심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보도가 났을 때는 어떤 보도가 났냐면 정호영 특검이 검찰한테 사건 기록을 인계 안 했네로 났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살짝 내용이 약간 틀어졌어요. 사건 내용은 인계를 했는데 검찰한테 인계를 한 게 아니라 보관소로 바로 갔다. 검찰 쪽에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이번에 그 박영수 특검처럼 특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전담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 검찰도 그걸 받을 준비도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진실 게임이나 하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건 없어. 지금 기록물은 줬다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검찰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관소 같은 데다가 넣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사건 기록이 10만 장이나 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검찰 쪽도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자기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쪽 핑계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양이라는 게 보통 2,000페이지, 2,500페이지짜리 책자로 수십 권이 와요. 그러면 2,000페이지 10권만 해도 2만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그 2만 페이지라고 해서 다 못 보느냐? 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라는 건 목차라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페이지를 다 보는 게 업무가 아니거든요. 목차를 확인하고 목차 중에서 정말 그 중요도로 다시 내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하면서 수십만 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며칠간에 걸쳐서 다 확인해요. 근데 이게 기사상에서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이라는 이 말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 정도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10만 페이지라고 되더라고요. 첨부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을 거고 별 의미는 없지만 영수증이 막 수백 장 했다고 쳐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영수증은 한두 장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필요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목에 모든 걸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제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목차만 보더라도 그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핑계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정호영뿐이 아니고 특검하고 대한민국 검찰, 경찰 모든 기관들이 이거를 덮어두기로 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요. 그 상황이 끝나갈 무렵에 정호영 특검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건 특검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다스비 자금 120억 원을 다시 입금해라. 이거 정호영 특검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특검 관계자가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뉴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검 보도 영전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검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검사들 다 승진했고요. 파견 검사들. 이거는 정황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정호영 특검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들 앞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 할 얘기만 그냥 쭉 읽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저는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특검 정도 되는 위치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미리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했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그 사회적 분위기상 봤을 때 대충 덮어주는 게 자기도 좋고 당선자도 좋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호영 특검이고 이명박을 정말 단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당선자지만 가장 서슬이 벌어진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검찰이 인계하면서 핵심이 뭐고 이게 뭘 더 파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정호영이 특검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건 이명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사건 수사 기록도 적극적으로 넘겨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돌려주기 싫은 물건이 하나 있어. 빌렸는데 내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 물어볼 때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야, 그거 빌려간 거 어떻게 됐냐고. 저번에 갖다 놨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퉁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선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특검한테 나 대통령 됐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야, 근데 좀 지루하다 이제 좀. 지금 국정원 특활비든 다 쓰든 간에 이명박 포토라인에 언제 서냐고.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설날 선물로 나올려나? 자,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한 발짝 늦은 뉴스. 네,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과 칼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면 개혁이 없다더니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결국 MB정부의 꼼수 계약이었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사건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명박이가 지금 현직이면 탄핵감입니다. 위원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게 저도 아쉬워요. 예. 그런 헌법 개정할 때 한번 넣어야 되겠어요. 그거. 전직까지 뒤집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격 박탈을 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외교 안보에 관한 부분을 국민의 대표적인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면 합의로 진행을 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아랍에미레이트 자동 개입을 비공개 MOU 체결을 했다는 것하고 김종대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예멘 내전 때 사우디에 탄약을 반출한 것. 이게 지금 이면 계약인 거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사실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업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원자력 그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했을 때 전 세계 이제 뭐 일본 회사에서도 입찰을 하고 프랑스에서도 입찰을 하고 캐나다에서도 입찰을 하고 막 다 입찰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종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게 프랑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 당시 조건으로 이제 끼워주겠다. 이게 원전 우리한테 계약을 하면 끼워주겠다고 제시를 했던 게 공군 기지를 지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의 어떤 그 메리트를 프랑스가 외교적인 관점에서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적 보석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뒤집고 갑자기 대한민국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겠지만 나중에는 이 내용을 다 알게 됐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특히나 전문가들 네트워크는 그 일반인들하고 다르니까 결국에는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 원전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웃었을까. 저는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뭘 해줬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는 군대를 교육한다고 해서 파병을 한 거지만 사실은 용병을 준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용병처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국회 비준 없이 이러한 협정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국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 형태로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게 다른 나라 그 관계자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이면 저런 군대에 관련된 그 조약을 갖다가 저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체결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이명박 때 그렇게 비밀리에 그 이면 합의를 했던 거 제껴놓고요. 박근혜 때 총알 지원한 거. 저는요 그 상황을 우리는 몰랐지만 북한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봐요. 일본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 남은 쟤네들은 쓸 총알이 없어.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내줬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놔야 되는 물자였어요. 그게.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걸 비축해 놓은 걸 사용하고 후방기지에서 생산을 계속 해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계속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축 물량을 꼴랑 줘버린 거예요. 아랍에미리트가. 근데 그 김정대 의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비밀을 또 폭로를 했더만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 비축 탄약을 30일치를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없어가지고 한 3, 4일치밖에 없다고. 예. 그것도 그나마 없는 3, 4일치를 달랑 줘버린 거예요. 달랑 줘버린 그러니까 거라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비축 물량이 없으면은요. 군대는 사병들은요. 그러니까 총알만 따질게요. 포탄 다 빼고 총알만 따지면 사병들이 갖고 있는 각급 부대에서 갖고 있는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일기수탄이라고 그래요. 당장 전쟁 나면 내가 써야 되는 급한 총알. 100몇십 발인가 200몇십 발이었어요. 그 시스템 개념으로. 탄창 6개랑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 탄창 2개랑 이렇게 나오는 탄통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탄통. 거기에 술탄도 들어있고 이렇게 일기수탄이 나오잖아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전쟁 나면 한두 시간 쏘면 없어요, 총알이. 각자 내무반에서 쏘고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대가 운영되어 있고 나라가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일본은 몰랐겠냐고요. 미국은 몰랐고 북한은 몰랐겠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다, 이거는. 무섭죠. 그러니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하게
더러운 꼴로 요동칠 수 있었던 상황을 보면 박근혜가 무슨 개인적인 꼬투리를 잡힌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일본이 쳐들어오면 싸울 무기가 없어.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거는 국가 전복 세력으로 사용에 처해도 되지 않나? 메르스 사태 직전에 네. 박근혜가 중동에 갔다 와서 낙타고기 먹고 와서 그 모든 청년들이 다 중동으로 가라. 네, 그랬죠. 대한민국이 텅텅 비도록 가라. 그게 그 즈음이었다잖아요. 그렇죠. 그 즈음이에요. 그때 벌어졌던 일이고요. 근데 그 많은 MOU에 대해서 계속 뻥튀기 하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언론들이 그렇게 책을 할 때. 근데 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김종대 의원 말에 의하면 몇 개국하고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 말고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휘하 장군들 있죠. 싸그리 다 조사해서 사형에 처해야 돼요. 수계는 이명박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반역죄예요. 이거는 반역죄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 이런 이면 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지만 그 옆에 있는 나라 뭐 어디 있죠? 사우디도 있죠. 많아요, 그 동네. 많아. 예, 그 동네 많고 지금 분쟁 중이에요. 그 동네가 전체가 한 편을 먹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 분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머지 나라들하고도 이면 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면 이명박은 꼭 무기 장사를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영화에 보면은 그런 무기 밀매하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무기 장사하는. 무기 밀매상. 예. 이런 사람들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무기가 필요하면 무조건 팔잖아요. 맞아, 아이론맨에 나와요. 예. 그 미국에서 예. 그 무기를 팔았지만 그 자기가 팔았던 무기가 이란, 이라크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했던 짓이 딱 그 짝이죠. 이게 정치적인 포석 같은 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돈 주겠다면은 무조건,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계약 건설 계약권 주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이면으로 리베이트 개념으로 그냥 뭐 군사적 메리트를 다 제공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그거를 문제 삼기는커녕 더 확실하게 모든 청년들아 중동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180억 원어치 정도도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는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아랍에미레이트가 약속한 군수 지원을 다 못 해준 거예요. 그 도대체 약속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다녀온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면 합의 군사 협정들이 아마도 맺어져 있던 나라들이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벌어졌는데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 나라들이 한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 분쟁 중인 거예요. 바레인 의심스럽다. 바레인 갔다 왔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하고도 이 비슷한 이면 합의 협정들을 맺어놨다고 하면 전쟁이 나면은요, 이 동네에 전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양쪽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자 만약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붙었어요. 근데 사우디하고도 똑같은 체결을 해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한쪽은 아랍에미리트가 하고 한쪽은 사우디 가서 우리나라 군대끼리 총 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용병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직접 그걸 감시할 수 있게 대의기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자기들 말로는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변명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보면 적폐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담당자가 그때 국방장관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거를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면 합의로 갔다. 이렇게 변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태형 전 장관이 이게 당시 그 MB가 대통령일 때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때 MB한테도 보고 안 하고 자기 책임으로 비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면 쿠데타예요, 그게. 예, 쿠데타이기도 하고 이 안건 자체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근데 지가 지 입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덤탱이 쓰겠다는 거죠. 김태형은 얼마 받았을까? 통장 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야수님 말했잖아. 이 김태형이 지금 이게 싸가지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국방부하고 같이 조사가 들어가서 이게
반역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 풀어야 돼요.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켜서 했어요라고 불 수밖에 없어. 박근혜 잔당들이 불듯이 얘도 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명박을 처벌하는 게 얼마만큼 어렵냐면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밑에 이 똘마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명박으로 올라가는 선은 다 차단하고 있어요. 자기 선에서 끝낸 거라고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 얘부터 지금 데려다가 반역죄로 시작해서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하면 얘 다 붑니다. 그 김태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하지 않았던 장군 새끼들도 다 잡아야 돼요. 네. 어떻게 맞아요. 그 새끼들이 이게 자기 그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그 계약을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2009년 1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이 비공개 MOU에 대한 공문 번역을 외교부에서 했는데 이 외교부 직원들이 번역을 하면서 국방부 얘네들 미쳤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됐던 외교부 직원들이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고 이 사람들 잘려나갔어요. 퇴직했어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러면 자 외교부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번역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잘렸어요. 그러면 주도했던 장군들, 야수님 얘기했듯이 주도했던 장군들 다 일일이 밝혀야 돼요. 그래서 다 밝혀서 국방부 내에 누가 있었는지 전직 누군지 다 밝혀서 이거 처벌해야 되고요. 아니 진짜 헌정사에서 남의 나라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해 준 것은 이것은 한 건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것 한 건밖에 밝혀진 없다. 것만. 아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김종대 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협약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는 일종의 용병 계약인 거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퇴역한 사람들이 사설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그 용역업체가 이제 커져서 그 경비업체가 뭐 군사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하고 계약을 해서 아랍에미리트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국가가 아무리 작은 국가고 이렇게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국가라는 어떤 그 정치적 실체가 다른 나라의 용병이 돼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있을 수가 없지. 전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사례는 없어요. 아니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내가 왜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냐고. 세계적인 사례는 좀 몇 가지 있어요. 있다 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정치적인 정치 사상에 대한 맥락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게 뜬금없이 아무런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그런 관계에서 돈 하나만 보고 내가 돈 주면은 지켜줄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제가 냉정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어진 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혈맹 소리 하네. 씨발 욕 나오겠네. 얘기 들어봐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이명박이가 맺은 이 비밀 협정만큼의 무게감이 없는 협정이에요. 미국과 우리 간의 관계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인계철선 전략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수님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진주해 있던 이유는 동두천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때 미군을 거쳐야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사상자가 나면 미군이 전투에 개입할 수 있게 한반도에 군대에 자동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동두천 미군 기지였어요. 그게 인계철선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드리면 우리 투입해라고. 그런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협정 조약에서도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 개입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 없어요.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뭔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자동 개입 협정을 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긴 한데 유일하게 중국과 북한이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전쟁이 나면 중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하고 중국은 사상적으로 엮여 있는 그렇죠. 거여서 맥락이 있죠. 이게 사상적 현대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계약을 했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바레인이 더 뭔가가 더 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바레인이야 뭐 MB 뭐 은행 역할 좀 뭐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뿐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갔을 때보다 지금 이제 칼둔이 방한을 한 이후로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완전히 잦아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까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유당이
바른정당과 자유당 이 사람들이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갔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퍼뜨렸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서 이것은 아니면 말고였던 거예요. 칼든 사람이 오니까. 칼든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와서 임종석 실장을 예방을 하고 다시 그리고 대통령도 예방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왔어요. 아랍에미리트 대표 자격으로 와서 협의를 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 간에 맺어진, 정부 간에 맺어진 협상이건 조약이건 이런 부분들이 흠결이 있는 부분은 아랍에미리트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흠결이 있는 부분은 고쳐나갈 것다. 하지만 이걸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왜냐?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였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는 그것조차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든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달고 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단 흠결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 흠결이라는 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국내법 내에서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고쳐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절차를 지켜서 해나가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내용, 그러니까 뭐 자동 개입이라든지 군수 물자 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이제 이 근본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처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나라의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냥 우리 방식대로 도장 찍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지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국군을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잠재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 건지 안 그러면은 정말 평화유지군으로서 안 그러면 내부 그 경비용으로서 그냥 그 어떤 형제 국가로서의 어떤 협조 정도로 머물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존심이 상했고 박근혜 정권이 이제 막판에 했던 일들 때문에 그리고 결국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한국에 통보를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때 적폐청산 차원에서 MOU의 진상을 규명을 하고 싶었지만 걸려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거기에 건설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정유사들이나 예. 그래서 것들이. 이제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에서 건설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전 짓는 건설사도 중요하지만 정유사 문제, 이 원유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그것이 굉장히 큰 안보 문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도 MB가 많이 사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천연가스. 그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둔 청장이 와서 아마도 임종석 실장이 가고 칼둔 청장이 와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파기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틀 안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틀은 갖춰졌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유당이 항상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자유기업 논리, 자유경제 그러면서 사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많이 피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부에서 그거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기업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정유사들하고 물류회사 그리고 건설사들이 거기에서 막대한 타격이 입어서 망하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이 김성태 씨라는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얘기했군요.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제발. 김성태 씨가 바른당하고 자유당하고 안철수당하고 손잡고
MB 정부의 이런 그 이면 합의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한번 발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감사드리겠어요. 제대로 파보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